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어제 이제 국내 증시 마지막 거래일 폐장이었잖아요. 네. 코스피, 코스닥 막판 상승 힘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제 납회일이었는데도 그 기관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네. 요즘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오후 2시 되면 좀 긴장들 하시는데 오히려 2시 이후에 바짝 또 지수가 땡겨가면서 기대 이상의 또 마감 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야, 그나저나 오늘 납회일인데도 오늘 여의도는 어지간하면 출근들 안 하시거든요. 근데 밀린 휴가 쓰고 있는데 네. 귀한 두 분 모셨습니다. 저희 때문에 또 이쪽으로 출근하셨어요. 네, 오늘 하나자산운용의 또 송재경 전무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대표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우리 송 전무님은 저희 월요일 정치 타임 갖다가 책임져 주시고 계신데, 우리 또 윤 대표님 이렇게 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대표란 말은 리테일 사업부의 대표시죠. 혹시 오해들 하셔서.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니 지금은 오늘 이제 올 한 해를 한번 결산해 보면서 내년을 한번 이제 가늠해 보는 상황입니다. 한번 윤 대표님, 저 뉴욕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그래도 세계 증시에 그래도 뭐 향도인데. 네. 뭐 뉴욕 많이 올랐죠. 예. 네, 보시면은 거의 나스닥이 44% 정도 올랐고 S&P 뭐 24% 정도 올랐죠. 네. 그러면 거의 시장으로 놓고 보면 굉장한 강세장이었고요. 예. 특히 주요 종목들 7가지 종목 얘기를 많이 하지 네네. 않습니까? 거의 거의 70%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가 생긴 거죠. 야, 이거 과거에 IT 버블 때 2002년 가기 전에 95년인가요? 우리가 연준이 약간 금리를 낮춰주면서 예. 폭발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 그러한 빅 랠리가 시작된 거 아니야? 그런 낙관론도 좀 힘을 얻고 있죠. 반면에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미국에 비해 좀 약하지 않나 오해들 하시는데 방금 전에 제가 숫자 와서 저도 보고서 참 깜짝 놀랐는데 네. 우리나라 증시도 27.57% 코스닥이 꽤 강한 강세장 그렇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에 12월에 좀 부진했기 때문에 그 연말 대비해서 보면은 올해 증시가 미국도 강했지만 우리 증시도 강세장이었다가 최종적인 결론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증시는 나스닥 상승률이 굉장히 두드러졌잖아요. 올해 뭐 이따가 뭐 키워드 얘기했지만 시장의 키워드는 결국은 인공지능, AI. AI. 우리나라는 2차 전지. 네. 예, 뭐 각각의 나라의 이제 소위 그 가장 자기네 산업에서 자신 있는 분야를 거의 최고로 끌어올린 한 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연초에 상당히 걱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걱정을 잘 딛고 뭐 증시는 기본적으로 그런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 뭐 이런 네.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올해 한 해 걱정들로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네. 정말 다행이다. 다만 이게 이제 내년도에 일어날 좋은 일들을 미리 다 당겨서 혹시 지금 가격을 미리 다 선반영한 거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 윤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연준이 정말로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한번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해준다면 98년도 했었던 그런 금리 인하를 네. 한번 해준다면 99년도, 2000년도의 그런 닷컴 버블 마지막 그런 큰 랠리가 오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기시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마지막까지도 파월이 줬던 산타 랠리 선물을 안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 시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좋으네요. 이럴 때 이제 우리 흔히 올 한 해를 갖다가 뭐 정리할 수 있는 키워드 이렇게 짚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님 키워드 한 3개만 뽑아주시죠. 키워드요. 예. 3번 질문인데 먼저 어렵네. 3번 질문인데. 예, 이렇게 넘어가 보면 저는 고민하다가 이 질문을 주셔서 세 개의 R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어로 R. 세 개의 R. 3개의 R. 네, 3R. 예, 3R. 예, 그래서 리커버리, 리커버리. 리세션, 레이트. 아하. 예, 영어로 하면 좀 그럴듯해 보여서 그러니까 맞네요, 근데 다. 3R. 예. 예, 3R인데 이제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연초에 이걸 갖고 저희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연초에 잘 기억해 보시면은 중국이
남들보다 늦게 코로나로부터 마무리를 짓고 올해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이 될 거다. 사실은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예, 리커버리였고요. 예. 경기 회복에 대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연초에 가장 걱정을 했던 게 뭐냐면 작년에 올 것 같다고 걱정했던 침체가 올해는 발생하지 않겠느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리세션, 예. 이 오지 않겠냐 걱정을 했었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레이슨 올해 한 해를 다 뒤흔든 게 금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야, 예측이란 거 참 틀리라고 하는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대를 했는데 모든 상황은 정반대로 갔다는 거죠. 그러네요. 중국은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올해 사실 마지막에 내년도에 지금 다 조바심 내는 홍콩 HE 지수의 급락. 네. 결국은 그것으로 대별되는 중국 시장의 지속적인 3년 내리 하락 이런 걱정거리가 생겼고요. 그래서 중국에 투자했던 돈들의 거의 90% 올해 초기에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거의 90%가 다 빠져나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실 중국이 마무리가 됐고 반면에 침체가 올 거라고 시작했던 미국은 오히려 경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좋아져서 야 이러다가는 경기 과열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자아낼 만큼 엄청나게 침체가 아닌 경기 화랑으로 미국 경기가 갔다라는 거. 또 정반대로 간 거죠. 마지막으로 금리. 사실 올해 우리를 울고 웃게 한 게 금리다. 네. 작년에 한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걱정 때문에 올랐다가 올해 좀 안정을 보이나 했다가 8월부터 한 10월까지 엄청난 금리 급등을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미국의 재정 적자발 우려 때문에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간 것이 시장을 짓눌렀었고 반대로 이것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시장을 다시 끌어올린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올해 한 해를 저는 특징 지어지는 세 가지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바로 질문 주셨으니까 또 여쭤봐야죠. 예. 세 가지 키워드 뭐로 꼽으셨나요? 또 갑자기 작가님이 이거 적으라고 그래서 굉장히 네. 당황했었습니다. 네네. 단어로 써야 되는데 예. 단어로 딱 취약하게는 제가 떠오르질 않아서 일단 좀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네. 그래서 세 가지를 정했는데요. 첫째는 분쟁의 시대라는 거죠. 이거는 뭐 지정학적 갈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거가 시작됐기 때문에 아하. 예. 각 글로벌 각 선거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나올 것이고요. 우리가 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쟁과 갈등은 결국 변동성을 야기할 것이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게 아까 금리 얘기를 하셨는데 패드와치 기준 보면은 거의 시장에서는 내년에 금리 7번 내린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 3월에 내리고. 예. 알다시피 점도표 상으로는 뭐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75p 이나 정도 예상되어 있어요. 네. 시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래 아까 우리가 계속 처음 시작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어쩌면 경기 둔화를 좀 막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오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실업률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 완화되면서 금리도 내려오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저는 이런 반문을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정말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려면 뭔가 문제가 생겨야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문제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본적인 밑에 깔려 있는 거는 결국 부채에 관한 겁니다. 예. 국내도 같은 우리나라도 뭐 개인의 가계 부채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 재정의 문제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고 결국 내년은 갈등이나 분쟁이 있고 어쩌면 다음에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기대들이 선반영되면서 금리 내려가 있고 더 기대가 선반영되는 기업 이익입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다 많은 곳에서 센터장님들께서 뽑아주셨지만 어쩌면 내년도에 반도체 좋아지는 부분을 또 2차 전지 좋아지는 부분을 다 땡겨서 올해 내년 실적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영업이익 에너지의 컨센서스 소위 합쳐놓으면 한 250조가 됩니다. 250조라는 거는 21년에 엄청나게 시장 좋았을 때가 211조인가 그랬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국내 증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엄청 좋았던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게 2021년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로 치면 전 세계 코로나 이후에 내구재료 수요가 폭발할 때였어요. 여기 앞에 있는 노트북도 사람들이 다 갈아 끼우고
뭐 스마트폰도 바뀌고 하여튼 내구재를 엄청 많이 사니까 당연히 내구재 수출의 강국인 한국의 기업 실적이 아주 탁월했던 해였죠. 네. 그때보다 내년에 한 20% 더 나온다? 전자가 좋아지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선택이 가능하지만 좀 기대를 선방향한 것이 아니냐. 이 두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 앞에 두 가지 키워드를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 내년은 주식을 들고 하는 시기가 아니라 변동성이 커질 때 쉽게 말해서 좀 출렁일 때 주식을 사야 소위 바이 더 딥 전략이 맞다. 바이 앤 홀드보다는 바이 더 딥이 맞는 거고 사실 우리 증시가 가진 가장 큰 고유 특징 중에 하나가 강세장이 한번 온 뒤에 상대 박스권이 지속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미국 증시와 다릅니다. 미국 증시는 추세적으로 아주 아름답게 올라가는데 한국 증시는 제가 항상 제가 어깨에 들어온 지가 오래돼 버린 느낌인데 80년대에는 한 1000포인트 한 번 가더니 그다음에 한 상당히 한 1000포인트 못 넘었었고 한참 걸렸죠. 네. 2000포인트 간 뒤에 그 소위 2000포인트 중국 특수에 의해서 올라온 뒤로 또 2000 넘어가는데 한참 2015년 넘어가야 올라왔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 때 한 3,000 넘어갔었잖아요. 그랬죠. 이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시장은 상단이 어디냐를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본질적인 거는 좀 시장이 출렁일 때, 변동성이 커질 때 이럴 때 접근하는 전략이 맞지 마치 좀 모든 것이 좀 좋아 보이거나 좀 뭔가 큰 랠리가 시작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한번 반문해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윤 대표님께서는 다소 이제 조심스러운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송 전문의요. 네. 우리 12월에 우리 시장으로 와서 뭐 미국 잘 간 건 알겠고 우리 시장 12월달에 랠리 어떻게 뭐 적정한 속도나 뭐 강도였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급했다고 보시는지. 전 세계가 움직이는 방향을 우리는 같이 잘 같이 갔다. 갔죠. 예, 네. 예. 동반을 같이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기간 동안 어쨌거나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가 좀 지속이 됐었던 것이 네. 그것이 분명 시장에 일단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뭐 미국의 금리도 빠졌지만 우리나라 금리도 많이 못지않게 내렸죠. 같이 예, 밀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위험 자산 선호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을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전반적으로 결국은 전 세계 그 주가 흐름에 가장 잘 같이 편승을 해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아까 지금 윤 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도 이제 다만 걱정이 이제 내년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그 아까 이제 그 너무 내년에 너무 좋은 그림들을 낙관적인 그런 그림들의 시나리오로 지금 미리 다 주가를 끌어온 게 아닌가라는 일말의 걱정. 이거는 이게 차라리 이게 아는 게 병인 걸 수도 있는데요. 예, 아는 게 이게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게 병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너무 오래 보다 보면은 그런 걱정들이 늘 앞서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12월 한 달 동안에 이렇게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우리 매매 주체별로 한번 순매수 순매도를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개인들이 우리 두 분 오늘 패널 분들의 견해와 비슷하셨는지 코스피에서는 7조 8,800억을 갖다가 순매도했고요. 우리 개인이 외국인이 뭐 3조 2천억, 기관이 한 4조 5천억 담았습니다. 코스닥도 개인 순매도고.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린 게 보니 막판에 외국인 기관이고 이 와중에 우리 개인들은 많이 팔았네요. 네. 이 부분은 차익 실현으로 봐줘야겠죠. 뭐 차익 실현에 꼭 개인만 이익을 내고 손실을 보는 것도 아니고 기관만 이익을 내고 손실을 내는 예. 건 아니고 뭔가 손바뀜이 있었다는 손바뀜. 점으로 특히 안에 구성을 항목을 보면 주로 개인들이 많이 줄인 부분이 아마 반도체 아닐까 싶어요. 뭐 코로나 이 직후에 이제 들어왔던 네. 분들이 고점에 사신 분들이요. 그렇죠. 예. 좀 올라오니까 파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 최근에 누가 뭐래도 주도주가 되고 있는 게 글로벌하게 보면은 결국 AI에 의한 생산성 혁신이거든요. 네. 관련된 종목들을 또 사는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부터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 뭐 기관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개인이 팔면 팔고 이런 구도는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제 예. 생각에는. 하여튼 분명한 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은 오히려 섹터에 관한 거 아닐까 싶어요. 개인들이
오랫동안 물려 있었던 반도체를 줄였는데 그것들을 좀 장기적인 수급이 교체해 갔다는 거는 반도체가 내년을 바라봤을 때 제가 약간 조심스러운 의견을 얘기했지만 어쩌면 이 시점에서 방어주가 반도체일 수도 있는 거죠. 방어주가 어허. 반도체야. 왜냐하면 이익도 그쪽이 좋아지는 거고 또 상대적으로 외국인들 기관의 선호가 높아질 거고 누가 뭐래도 내년에 시장이 되려면 지금 소위 최근에 AI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현실화돼야 되거든요. 이제 투자돼 가지고 그게 아까 IT 버블까지 갈 수 있다 네.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개인 수급과 기관 수급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전무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수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살려면 누군가가 팔아야죠. 그렇죠. 사실은. 네. 네. 근데 개인이 그 사이에 들고 있던 거 팔고 그거를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받아갔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어찌 보면은 세 주체가 다 사면 누가 팔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라서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 2021년 고점에서 7만 전자, 8만 전자 할 네, 때 그때 샀던 분들이 마음고생 오래 하시다가 그렇죠. 예,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이익을 내고 팔고 이제 뭐 이렇게 있지만 마음고생 그 사이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네.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는 일단 팔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는 분들이 당연히 이제 많아졌을 거다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로 가면 이거는 외국인이라는 게 이제 외국인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국내 기관이고 기관 투자자들은 잘 아시지만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걸 또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연말에 마무리를 잘 해야 그거 갖고 보너스도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윈도우 예. 드레싱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자기가 많이 들고 있는 소위 포인트를 주고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도 주가를 굳이 말하면 좀 떠받치는 그럼 당연히 사야 되잖아요. 네. 사실. 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은 좀 작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고 내년도를 보고 지금 선취매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8월부터 10월 사이에 하락할 때 사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지 못하고 지금 올라갈 때 같이 산 걸 네네네. 봐서는 그런 거 보면 이제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도 일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전무님은 이제 내년에 그 호재라든지 기대감을 미리 시장이 끌어다 썼다, 좀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게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실제로 내년 시장에 좀 변수가 될 만한 뭐 호재, 악재 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시장에 기대하는 것대로 가면 베스트죠. 연착륙, 예. 금리 연준이 거기에 맞춰서 금리도 인하해주고 물가도 안정되고 그다음에 경기도 그러니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다른 지금 유럽이나 지금 걱정되는 중국이 일정 수준을 유지해주면서 미국이 상당히 그 연착륙하면서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가벼운 그런 그 둔화 뭐 이런 네. 정도를 해주는 게 아주 베스트 시나리오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요맘때일 때 이제 전 가끔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뭘 걱정하는지를 꼭 챙겨봅니다. 이제 매달 아시겠지만 한 20여 년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상대로 서베이를 매달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그래서 그분들 합쳐보면 그분들이 그 운용하는 자금이 한 6,6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이면 한 700조 뭐 이렇게 되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운영하는 분들이라 귀 담아 볼만 할 것 같은데요. 차트가 지금 열려져 있는데 요게 이제 10월, 11월, 12월 데이터들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죠. 시장에서는 지금 다 내년은 연착륙을 바라보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소위 테일 리스크라고 하죠. 네네. 이거 나타나면 큰일 난다. 이제 위험으로 보는 게 첫 번째로 가장 커진 게 침체와 경착륙이 더 커졌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 이제 보여야 되는 게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당장 유럽은 이미 침체로 확실히 진입을 했습니다. 유럽요? 예, 유럽은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이제 침체에 들어갔고요. 사실은 중국도 지금 둔화 우려 걱정 뭐 이런 거 분명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버티는 게 미국인데 미국 너마저 이렇게 못 버티면 결국은 경착륙이나 침체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만일 그 소위 확률은 낮지만 만약 이게 나타나면 이미 내년에는 절대 좋아질 거라고 다 지금 주가가 선반영을 해놨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큰일이 날 수 있다. 이것들을 이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첫 번째로 걱정하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물가가 잘 잡혀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지금 미국이 연준이 내년에 한 3번 정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6번, 7번 한다고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물가가 지금 살짝 위로 다시 튈 가능성도 분명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상대로 서베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서 그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자기네들 종업원들한테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 이제 결국은 그걸 따라서 미국의 임금 평균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예, 중소기업이 전체 미국 그 종업원의 한 70~80%를 커버를 하니까 그 보면 최근 들어서 사실은 거기에 선행 지표인데 한 3개월 앞서갖고 지금 위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년 초에 그 임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준이 과연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시장은 지금 3월 달부터 금리 내린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그 두 데이터를 연결해 보면 오히려 그때 금리를 못 내리면 또 내지는 혹시라도 좀 매파적으로 약간 돌변된 발언을 하면 그러면은 이게 시장에서 이거를 소위 리스크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주셨던 이제 분쟁의 시대 말씀 주셨는데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도 세 번째로 걱정하는 게 지정학적 위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의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도 지금 이슈지 않습니까? 수에즈도 좀 막히고 네. 좀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내년에 쉽게 풀릴 거냐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내년도가 또 이게 선거의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총선이 있지만 당장 내년 1월부터 다음 달이네요. 대만 선거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40%가 선거를 한답니다. 예. 결국은 선거의 해는 이게 이제 우리가 논리적인 그러한 그 어쨌든 반응 대응들이 안 나타나는 데거든요. 마지막 11월에 화령점점 미국의 대선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거나 할 수 있는 우려로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만약 하나 이런 그 금리가 다시 여기서 지금 너무 급락을 해서 튀면은 결국은 또 다시 내년도부터 돌아올 특히 미국에는 중소기업들의 그 지난 한 5년 전, 4년 전에 저금리로 땡겨놨던 부채를 롤오버 해야 됩니다. 네. 차환 발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 금리가 올라갈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소위 그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체계적인 그 신용 위험이라고 하죠.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제 봤던 이제 네 번째 걱정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게 안 일어나면 시장이 생각하는 대로 스무스하게 가는 네네. 거고 만일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선반영했던 주가 지금은 좀 그러니까 미리 땡겨놨기 때문에 소위 위험에 상당히 민감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 대표님께는 이렇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네. 우리가 1000포인트 올라서는데 하세월이 걸렸고 네. 올라섰나 싶었는데도 뭐 IMF 같은 거 두드려 맞고 뭐 9.11 두드려 맞고 이러면서 또 허우적거리다가 2006년도에 접어들었어야 이제 1000포인트대 안착.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금융위기 맞고 나서 또 2000포인트 안착하는데도 꽤나 세월이 걸렸습니다. 한 10년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2000포인트 깨졌던 게 또 코로나 때문이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3000까지 왔는데 네. 이 와중에 우리 윤 대표님 자주 설명하시는 게 그 PBR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 다른 데 비해서 늘 낮잖아요. 1이 안 되는 경우가 그쵸. 많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 말씀하시는 게 한 0.9 이하 같으면은 한번 사볼 만한 레벨. 1을 좀 올라서면은 뭐 또 이렇게 차익 실현할 레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다른 증시들 특히 뭐 뉴욕 같은 데에 비해서 이 뭐 우상향인 거는 장기적 우상향은 알겠는데 이게 과연 그냥 복리를 이겼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예요. 또 이렇게 시장이 또 끝났는데 슬픈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참 우리 증시의 가장 고유의 특징을 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 증시는 2020년처럼 예. 또 금융위기 직후처럼 그냥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급락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다르게 세계 경제에 노출된 정도가 매우 크죠. 수출이 그렇죠. 중요한 예. 나라니까. 그러니까 급락한 뒤에 가장 많이 빠졌다가 하여튼 뭐 위기 뒤에는 한국 증시가 세계 1등입니다. 위기 뒤에는. 그렇죠. 그래서 바짝 한 1년에서 1년 반 오르고 난 뒤에 박스권에 가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두려운 게 있는데 결국 우리 증시가 장기적인 추세적 상장이 물론 종목별로 나오지만 시장 전체로 놓고 본다면 이유가 뭘까? 방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ROE가 계단식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ROE라는 건 결국 자본 총기에 대한 이득인데 네. 자본이 늘어나는 만큼 돈을 못 버는 거죠. 예. 그게 첫 번째 이유겠죠.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결국 주식이 레벨업 된다는 건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더 강할까? 주주 가치가 매우 중시되고 있거든요. 네. ROE가 올리려면 결국
뭐 자사주를 사서 소각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가 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약하다. 이게 결합되다 보니까 한국 주식은 굳이 말하면 한 0.8배 근처 다가오면 사면 여지없이 반등을 했는데 문제는 상당입니다. 지금 문제는 ROE가 최근에 제가 내년도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전망이 반영된 걸로도 ROE가 8.5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론적으로 말하면 8.5. ROE 8.5%. 네. ROE가 10% 나와야지 한 배 가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증시의 체력이 과거보다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게 오히려 고민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것, 뭐 걱정이라는 말을 자꾸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익 병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박스권에 머무르는 거거든요. 알다시피 오늘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건 내년도 전망, 사실 우리가 시장 얘기하고 있지만 반도체에 달려있다. 이게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반도체가 이번에도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1월에 그 ICT 수출액이 드디어 17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전했었거든요. 그 시그널 나오니까 외국인들도 그래 글로벌 경기가 한국의 반도체가 좋아지면 글로벌 제조업 경기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박스권 흐름에서 못 벗어나는 거는 결론적으로 좋은 산업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좋은 산업이.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우리나라를 다시 끌어갈 만한 산업이 잘 안 보이고 안 나오다 보니까 치고 못 나가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런 새로운 산업이 나오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올드한 곳들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몇몇 종목들이 끌고 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가 박스피에 머무르는 게 지적하신 것처럼 그 ROE가 낮은 ROE 구조적 이유도 있는데 그 낮은 ROE가 뭘까? 혁신 산업이 생각보다 돈을 못 벌고 있다 우리 산업이. 이것이 아마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우리 두 분 모시면서 미리 드린 질문지에는 없어서 좀 예.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한번 이런 고민을 한번 좀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한번 두 분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우리의 늘 따라다니는 그 꼬리표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아까 말씀드린 과연 지수를 갖다가 사서 이렇게 쭉 왔던 거 하고 내가 그냥 은행에다가 넣어놨을 때 정기 적금을 했을 때 이 그냥 시장 금리의 복리도 못 누렸을 가능성. 물론 그 와중에 뭐 가는 업종, 튀는 업종, 뭐 어떨 때는 뭐 텐베거 이런 소리도 하긴 합니다만 시장 측면에서는 늘 이렇게 우리가 부진했는데 이걸 이제는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딱지를 뗄 만한 시기라는 측면에서는 첫 번째 제도적으로 세금 부담 좀 줄여주고요. 대주주 요건 완화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한 3, 40억, 50억 안 되는 정도의 주식을 가질 만한 분들이 들어올 만도 하거든요. 네. 들어올 만도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 공매도 한번 제도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것까지도 하고 거기다가 아닌 게 아니라 뭡니까 여기 뭔가 이 1,400만 명이나 되는 개인 투자자가 됐는데 이제 이 주식 하나 갖다가 투전판이 아니라 여기가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계속해서 내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어떤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시도해볼 만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거기에 또 두 분들이 평소에 또 고민도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못 하겠지만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도 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칼럼을 하나 제가 주간 잡지 경제지에 쓴 적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룰이 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공정한 룰. 그렇죠. 그래서 공정한 룰이 되는 것도 중요한 만큼 또 중요한 게 실패할 자유도 자유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장에 선진화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투자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끝없이 개입이 오거든요. 네. 운용사에 계시지만은 뭐 최근에 ELS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여러 가지 그 불안전 판매 네. 그 위험 요소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선택했던 거죠. 우리가 금리를 높게 받는 건 대출했을 때 위험하면은 금리를 더 낼 수밖에 없고 이런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약에 대한 어떤 우리가 성실한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시장이 약간 계약에 대한 성실한 의무가 좀 약한 편이에요. 물론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어쩌면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 거는 공정한 룰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룰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있을 때는 엄밀하게 보상이 돼야지만 우리 증시가 근본적인 선진적인 증시가 가지 않을까. 성공은 보상을 받되 실패는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그게 네. 우리가 약간
불분명하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시장을 우리가 한 단계 레벨업되는 걸 막고 있는 거 아닌가. 미국 증시 바라보면요. 네. 대표님 가끔 보시겠지만 엄청난 많은 기업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왜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소위 실패할 자유도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어떤 금융시장에 필요한 덕목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전무님 어떻게 좀 주실 말씀 있습니까? 말씀 주신 대로 뭐 세금 이슈 뭐 이런 거는 나라별로 다 소위 뻐꾸기 오는 사연이 있고 우리는 오히려 지금 아예 세금을 어쨌든 우리가 소위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 자본이득세가 그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주식을 투자할 유인들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다른 건 뭐든지 투자하면은 나중에 맞아요. 세금을 내잖아요. 네, 네. 근데 주식만큼은 대주주 아니면은 사실 세금을 안 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전 세계적 흐름에서는 오히려 그쪽은 오히려 앞으로 리스크로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가 ROE가 안 올라갈까? 맞습니다. ROE라는 게 이게 심플한데 내가 투자한 자본,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에서 그 나오는 이익을 나눈 값이니까 분자는 이익이고 분모는 내가 투자한 자본이거든요. 네. 이게 ROE가 높아지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위에 분자인 이익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밑에 분모가 줄어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익은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세계 경기에 너무 노출이 많아서 변동성이 커서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못해요. 세계의 경기를 우리가 좌지우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어쩔 수 없고. 밑에 사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의지치를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자본을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둘 다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우리가 굳이 많이 배운다면 그 소위 빅테크나 그네들이 하는 가장 큰 거는 이거를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줄여 나가거든요. 네, 네. 줄여 나가는 거죠. 네. 그게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던가 아니면 자사주 소각을 하던가 결국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ROE를 일정 수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이익이 났을 때 주가가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거든요. 결국 그래서 되게 그럴듯한, 그러니까 저도 한 20년 이상 하면서 처음엔 주주 친화적인 게 뭔가 내가 그냥 잘 봐서 주가 팔고 나오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배당을 꾸준히 잘만 준다면 사실은 그 주식을 팔 이유가 없거든요. 네. 주가는 왔다 갔다 하지만 배당이 시장 금리보다 일정 수준 이상만 높으면 계속 들고 가는 게 더 이제는 은퇴자들도 많아지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들이 그거를 어떻게든 남겨갖고 뭐 투자에 쓴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그게 효율성이 나는지를 체크해야 돼. 효율성이 안 나니까 ROE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회사에 잉여 현금을 남기지 말고 주주들한테 돌려주고 필요할 때는 다시 시장에서 가져오는 그러한 풍토가 그것이 결국은 주주 친화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쪽이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조금만 더 연장해서 한번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 때 그때 재무관리 첫 시간에 아니 기업의 목적 내지 목표를 갖다가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고 가르치더라고요. 네. 요즘도 그렇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싶은 게 이제 미국식 사고방식이죠. 그쵸. 주주 이익의 극대화. 지금 이제 전문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약하다는 게 소위 말하는 그 주주 환원책이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주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고 사주의 극대화예요. 사주 이익의 극대화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요거 어떻게 좀 실질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없을까요? 저를 쳐다보시니까. 근데 제가 토론되는 전에 이거 또 한번 자꾸 네.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새로운 가치가 하나 있죠. 오너 가치라는 게 있다고 좀 오너 보고 있어요. 가치? 주주 가치가 원래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네. 우리는 오너 가치와 주주 가치를 계속 비교하는 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점도 있습니다. 오너 가치가 중시되다 보니까 어떤 대규모 투자가 가능했던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오너십을 갖고서 이 산업이 아직 당장 불투명하지만 과감하게 조선업에 투자하고 반도체에 투자하고 이랬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이 정도까지 온 것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죠. 결국 오너 가치가 너무 중시되다 보니까 주주 이익에 대해서는 경시하는 풍조가 너무 강하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송 전문님께서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주 간단하나 봐요. 우리 증시가 추세적 상승을 언제 할 것이냐. 배당을 많이 주고 자사주 매수 소각해주면 되는데 단적인 걸 제가 아까 굳이 실패할 자유도
자유다라는 거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배당하면 떠오르는 우리가 섹터가 있어요. 대표적인 은행주죠.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우리 증시 PBR도 싸고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충분히 배당도 못 주게 한다는 거죠. 정부에서. 그리고 어떤 소위 아픈 얘기지만 어떤 사업이 실패하면 우리는 은행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어떤 관치금융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어느 한 가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주주 가치가 회복될 수 있는 제도적인 변화, 무엇보다 금융시장 자체에게 좀 뭔가 책임을 묻되 또 결정도 맡기는 그러한 풍조가 돼야 저는 장기적으로 ROE가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서 드렸던 질문 또 또 뭐 저에게 또 아니 왜냐하면 그 내년 증시 변수에 대해서 호재 호재와 악재 악재. 네. 전무님은 답을 너무 주셨고 앞에서 요약을 잘 해주셔서 저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뭐 아까 뭐 다 해주셔가지고 이럴 때 당황스러운. 그런데 또 뒤에 하시면 또 편한 것도 예, 있습니다. 앞에서 편합니다. 아까 대외 변수에 대해서는 거의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대내 변수가 딱 하나 있습니다. 대내 변수요. 우리 증시에 제가 오랫동안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한국은 결국 민간 부채 증가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민간 갖고 있어요. 부채. 아, 예. 예. 한국 증시가 좋아질 때의 특징이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보여주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우리 증시가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의 특징은 묘하게도 부동산 좋을 때 우리 증시가 상당히 열리더라고요. 부동산 좋을 때. 그러니까 어차피 글로벌 경기에 연동되는 수출주의 실적은 연동되고요. 나머지는 그 돈이 흘러 들어오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내 부동산이 좋아질 때 증시에 상당히 같이 열리는 경향이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부동산이나 자산이 좋아질 때는 가계가 부채를 늘릴 때였거든요. 지금 문제는 이 아래 그림 보시면 아래 그림의 파란색 선을 보면 민간 부채 증가율이 거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부채가 좀 줄어든 시기에 왔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크게 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오랫동안 좀 지켜보는 데이터인데 네. 결국 우리 증시가 2012, 13, 14년에도 보면은 상당히 박스권에 머무르다가 결국은 이게 돌아서면서 올라섰는데 이번에도 다르지 않지 않을까. 저는 이거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아까 대외 변수는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셨기 네네. 때문에 예. 사실 민간 부채란 부분이 아마 2024년 지속해서 우리 증시를 압박할 겁니다. 가계는 이것 때문에 소비를 크게 못할 것이고요. 네. 또 기업들도 이거로 인해서 소위 신용 경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길 수도 있고 이것들이 하나 더 우리가 점검해야 될 위험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 측면에서는 문제 없을까요? 지금 뭐 다들 이제 제일 크게 잡는 게 이제 연준이 금리 낮춰줄 거야. 인플레 잡힌 것 같아. 아까 이제 해외 변수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네. 분명히 미국 증시가 경기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수정 경제 전망 보시면 네. 올해는 올렸는데요. 내년은 더 내렸습니다. 네. 그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죠. 결국은 경기 침체가 없어도 금리를 내려가니까 좋은 거다 하지만 저는 뭐 미국의 소비라던가 소비도 너무 땡겨 쓴 느낌을 갖고 있어요. 초과 저축이 소진된 부분, 최근에 여기 연체율 부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에 99년 2001년에 IMF와 IT 버블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내수 호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카드 예. 카드 발급되면서. 근데 잊지 못하는 게 LG 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때 망했습니다. 결국 지금도 그 어떤 어떤 위기 이후에 소비에 대한 부양이 나오면 결국 소비로 인한 충격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지적하셨던 대로 만약에 경기 침체가 있다면 소비로 인한 충격이 있을 수도 가능성도 분명히 내년이나 내년 이후에 있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소비에 의한 침체라고 하면 어떤 부채 증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그 아까 우리 민간 부채 매우 네네네. 높잖아요. 네. 기업들도 빚이 많은 사람들은 소위 다시 연장할 때 금리가 올라간 걸 감당해야 될 것이고요. 정부도 국채 발행하면서 점점 금리에 대한 부담을 점점 느낄 것이고 기업들도 자금 조달할 때 힘들 것이고 가장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까 가계의 부담이에요. 네네. 가계가 이런 부담 속에서 과연 소비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점에서 내년 이후를 바라볼 때 하나의 단어만 남기고서 고민을 해야 된다면
부채라는 부분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이 부채라는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세계를 다 늘려놨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습니다. 부채 얘기 맨날 하지만 다 해결돼 왔지 않냐. 인플레이션은 녹일 것이다. 네. 문제는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을 녹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선 부채를 녹이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허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부채 딜레버리지가 시작된 것이 아닐까. 좀 사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경기의 어떤 높낮이가 결정되지 않을까.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만약 딜레버리지가 격하게 오면 경착륙일 것이고 네. 연하게 오면 뭐 와일드하게 넘어갈 것이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윤지호 대표님은 예전에 리서치 센터장 하실 때부터 막 시장이 막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져서 다들 막 공포감에 젖어들 때 보면은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서서히 이제 살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거면 날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보면은 또 이렇게 워닝을 주시고 잘 맞지도 않습니다. 잘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네. 이제 그렇게 오셨는데 지금도 다들 이제 내년에 이제 연말 분위기 4분기 때 장이 좋으니까 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오늘 전반적인 어떤 윤 대표님의 뷰는 조심할 것도 적지 않다는 것인데 그냥 하나만큼 말씀드린 네. 거는 위기가 오면 편합니다. 위기가 오면 편하다. 위기가 오면은 그냥 급락할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네. 이 박스권 장세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 심리 실험에서 예, 원래 1번이 정답인데 예. 1번 썼다가 나중에 3번으로 고쳐서 틀리는 경우가 처음부터 3번으로 틀리는 경우보다 더 심리적 충격이 큰 거예요. 맞아요. 크루거라는 사람이 네. 시하이 실험했던 거예요. 박스권이 왜 있는 거냐면 아닌 줄 알고 있다가 되는 줄 알고 샀다가 물리는 거고요. 되는 줄 알고 있다 그때 지르면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진짜 편하죠. 포기하니까. 왔다 갔다 잘못 엇박자를 타면 매우 힘들기 때문에 맨 처음 제가 키워드로 by the dip이라는 굳이 단순한 기준을 말씀드린 게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더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장이 올라갔을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또 반대로 빠질 때도 아주 심하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예. 박스권 장세의 특징이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걱정되는 게 우리 송 전무님인데 송 전무님이 자산운용사에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내년에 아까 호재와 악재를 갖다가 소개하실 때도 약간 악재 쪽에 약간 중심추가 기우는데 이 와중에 내년에 어느 쪽으로 운영하시려고요? 되게 어려운 제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예. 예. 뭐 이런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올 초는 좀 오히려 저는 사실 시장을 좋게 봤었거든요. 예, 예. 금년 초에는 예, 연초에는 네. 오히려 오히려 내부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상저하고 그렇습니다. 였기 때문에 예. 저는 되게 편안하게 상고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모든 사람이 몰려 있어서 그런데 내년을 바라보는 현재 상황은 다 이제 분산돼 있는 것 같아요. 좀 나뉘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상고하저도 있고 네. 상저하고도 있고 N자형도 있고 이 세 개의 진영으로 이게 구분이 아주 이게 잘 편안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꾸로 말하면은 잘 모르겠다 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엄청난 두뇌 집단이라고 하면 연준의 사실 이코노미스트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워싱턴에 모여 있는 연준의 그 이코노미스트만 400명 PhD. 그러면 지역 연은에 있는 속한 거 하면 수천 명 될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를 어마어마하게 모아놓고 네. 엄청난 페이퍼를 생산하면서 두뇌들이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장을 보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심혈을 기해서 발표하는 게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보는 SEP라는 게 있죠. 네. 경제 전망 요약, 굳이 예. 우리말로 하면 3월, 6월, 9월, 12월 예. 요 발표되는 거 있잖아요. 점도표 나오는. 그 제가 지금 차트를 제가 하나 그래서 재미있는 걸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그 지금 이게 작년 12월, 그다음에 3월, 올해 3, 6, 9, 12월에 올해 2023년에 대한 연준의 GDP 성장률 예측치, 실업률 예측치, 핵심 PC 물가 수준 변화율을 한번 보세요. 작년 이맘때 올해를 바라보면서 연준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의 성장률은 0.5%일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1년 만에 얼마로 바뀌었냐면 2.6%, 예. 0.5, 2.6 숫자가 작아서 별로 안 커 보이지만 증가율로 하면은 5배 올라간 거예요. 5배. 예, 예.
그만큼 사실은 연준에 그 몇천 명의 경제학자들이 모여서도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죠. 사실 실업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면피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예측을 한다는 게 그만큼 네. 어렵고 상당히 그 시점에 맞춰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고하죠, 상저하고 뭐 N자형 이렇게 다 구분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방향성은 아까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냐고 말씀을 주셨던 거에 대한 답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은 진짜 이럴 때 파월의 그 소위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데이터 디펜던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쏠려서 가 있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점 매수, 저점 매도하게 될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높아져 있는 거다. 네. 말씀을 드리실 것 같고, 지금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너무 자기 확신적으로 얘기하는 분들, 확신 편향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당연히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미리 예단하고 쏠려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또는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거는 그래서 맞으면 최고죠. 근데 틀렸을 때 위험이 생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런 연준을 일종의 좀 까면서 지금 본인들의 그런 위험 관리를 꼭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우리도 우리지만 이 부분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봤을 때 유로존하고 네. 중국하고 일본 이것도 우리가 뭐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아쉬운 게 중국이죠. 우리가 가장 오늘 아쉬운 게. 그렇죠. 우리가 계속 미국 얘기를 하면서 네. 올해 좋았습니다 했지만 예. 중국은 마이너스였었죠. 어제 좀 올라와서 그래도 연간으로 마이너스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뭔가 경기의 회복세가 느릴까? 네. 그러면 결국 중국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거죠. 중국이 과거와 같지 않다. 두 가지 측면에서 과거와 같지 않다는 건데, 중국의 성장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중국이 수입을 늘려도 우리가 수입이 안 는다는 데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위에 짙은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파란색 선이 중국의 전체 수입액인데 한국의 수입액은 2018년 이후에 뭔가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때 미중 갈등이 출현한 거죠. 우리가 어쩌면 2000년대에 굉장히 한국 증시가 좋았던 배경은 중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서 우리가 어쩌면 중국을 통해서 수출하는 모멘텀이 강했던 겁니다. 네. 그게 사라지면서 이제 남은 것은 미국발 모멘텀이죠. 그래서 올해 잘 보시면 같은 업종 내에서도 미국의 익스포저가 높은 수출 업종 종목은 잘 되고 중국의 익스포저가 높은 건 잘 안 됐어요. 대표적인 게 라면 같은 업종은 예. 미국에서도 사 먹고 하니까 아하. 잘 좋았었고, 화장품도 미국발 익스포저가 높은 어떤 기업은 상당히 좋았지만 중국 익스포저가 높았던 기존의 업체는 안 됐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해외 변수를 볼 때 저는 해외 변수를 바라보는 이유는 결국 한국의 기업이 측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냐를 봐야겠는데, 중국이 밝아 보이지가 않다는 게 근본적으로 시장에 고민됩니다. 그림 하나만 더 보여줄 수 있다면, 사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오늘 소비 말씀을 드리고 네네. 있는데 중국의 소비 여력은 우리나라보다 더 없는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처분 세력들의 가계 부채를 보면 꼭 코로나 직전 수준과 비슷한 레벨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로벌 경기를 바라볼 때 중국이 지수를 사냐 아니냐를 떠나서 한국 증시가 왜 미국 증시를 못 따라가냐에 대한 답변은 결국 우리가 아직 여전히 중국의 익스포저가 꽤 높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게 극적으로 아까 제가 처음에 화두 중에 했던 것 중에 분쟁의 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증시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화해돼가지고 다시 안고 같이 가자 이게 돼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올해는 11월 달에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진영, 양 진영 모두 표를 얻기 위해서는 중국을 배척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하반기에 그게 있기 때문에 상반기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연간 내내 아마 미중 갈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는 여전히 우리 증시를 누르는 어떤 압박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게 중국 변수가 중요하다를 말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네. 아까 전무님은 유로존 한번 언급해 주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유로존이 상당히 그 독특한 구조지 않습니까? ECB가
아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연준은 파월이 갑자기 2주 만에 갑자기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돌면서 내년에 금리 인하 해주고 분위기 좋게 만들어줬는데 22는 같은 주에 강경하게 나왔거든요. 예. 긴축도 우리 세게 계속 할 거다. 근데 그 안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독일이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사이 그러니까 딜레버리징 아까 말씀드린 그 코로나 때 풀어놨던 그런 재정을 지금 다시 걷어들이고 있거든요. 독일이. 예. 그러면서 독일이 이제 먼저 침체에 빠졌고 나머지들도 이제 그걸 뒤따라가는 좀 형국이다. 그다음에 22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 그러니까 연준은 고용과 물가를 동시에 잡아야 되지만 22는 물가만 잡으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유로화의 통화 안정성 이걸 주는 책임지고 고용은 각자 자기 나라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변곡점에 왔을 때 22의 그 그랩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악력 이런 것들이 연준보다는 상당히 떨어져서 후행적으로 올 수 있어서 이 유로존이 이미 기술적으로는 2분기 연속 지금 4분기 발표는 안 됐지만 2분기 연속 지금 전 분기 대비 그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침체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되돌릴 만한 뭔가 획기적인 거를 내놓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후행적일 확률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 유로가 생각보다 빨리 유로 경제가 되돌아서기에는 조금 시간 주가는 이미 사실 생각보다 많이 올랐지만 오히려 경기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까지 단기간에 올라오긴 좀 어려워 보인다. 네. 이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원래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를 생각을 했던 건데 내년도를 투자하면서 생각보다는 달러가 의외로 계속 강세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에 반대적인 아이디어도 사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중국 같은 케이스도 결국은 올해 5% 정도 성장 목표를 3월 달 전인대 때 발표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5%를 뭘로 만들 거냐의 이슈인데 중국의 최대의 약점은 뭐냐면 사실 지금 중국이 흔들리는 게 중국 GDP의 20%를 찾아가는 부동산이 지금 흔들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도 하나 있고 거기에 다 물려있는 중국 개인들 우리하고 좀 비슷한 양상이기도 한데 그 소비를 잘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중국은 거꾸로 지금 통화 완화책을 쓸 게 아니라 재정 부양책을 써야 됩니다. 마치 2, 3년 전에 미국이나 선진국 나라 유럽 쪽에서 결국 현금을 직접 개인들 주머니에다 꽂아줬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준하는 사실은 중국의 소비 그 부양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시진핑의 그런 방향성은 그걸 상당히 극도로 좀 뭐랄까 싫어하는 느낌? 예, 왜냐하면 자기 분수껏 살아야지 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중국에서는 여전히 인프라 투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상당히 비효율적인 분야의 자금이 배분되면서 현재 중국이 떠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부채 이슈는 결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자본 배분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부채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중국이 올해 내 해결할 거냐. 이게 당장 이슈는 안 될 거예요. 사실은 중국이 뭐 당장 위기로 가갖고 망하느냐.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국에 기대했던 올 초에 기대했던 확실한 개선이 나오려고 하면 거꾸로 결국은 개인 재정 부양책이 확실하게만 나오면 거꾸로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면 지지부진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듣고 싶은 결론이 그래서 이제 내년에 미국 증시가 더 매력적인지 국내 증시가 더 매력적인지 하고 기존의 주도주를 봐야 되는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섹터를 봐야 되는지 이거 좀 간략하게 답을 주세요. 너무 단정적으로. 사실 이거부터 저희가 결론을 들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결국 핵심적인 거는 뭐 제가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력이 강하지는 않아서. 그건 국내 증시? 근데 당연히 추세적으로 구조적 성장하는 것은 분명히 미국에 있기 때문에 예. 미국에 올해 올라왔던 업종들이 결국 조정이 있더라도 결국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선택의 부분이지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근데 국내를 좀 좁혀서 본다면 누가 뭐래도 생산성이 향상이 결국 모든 것을 결정짓는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장 스토리가 나오는 종목으로 굉장히 자주 이동이 될 겁니다. 우리 증시의 가장 단점으로 지적되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한국은 이익 변동성이 크다는 거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장성이 나오고 사라지는 패턴이 굉장히 반복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올해 굉장히 탄탄했다. 2차 전지, 뭐 AI, 로봇 이런 것들 좋았지만
혹시 내년에는 뭐 다른 분야, 원자력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나온다면 그것을 한국전쟁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박스권 내에서. 그 마지막으로 좀 안전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서두부터 계속해서 한국은 올해는 변동성이 클 것이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변동성 장세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타격을 받는 곳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결국 여러 가지 어떤 업종이 특정한 업종의 이슈로 인해서 출렁인다면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의 잔치가 벌어질 것이고 뭐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그 풍력 관련주도 갑자기 돌아서는 것도 살아남은 것들이 뭐냐 이런 논의가 벌어지듯이 예. 또 하나는 이런 턴어라운드 섹터에 대한 관심이 한국 증시에는 상당히 화두에 오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좋은 거에서 말씀 더 해주시면 누구나 다 지금 다 올해 내년에는 반도체가 좋다 다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너무 식상하고 그 말이 그렇지 않다고 나머지에서 본다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 소위 헬스케어 건강관리 쪽이 워낙 그 사이에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특히 올해도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이제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확실한 기대감들은 있는 것 같아서 거기 한 표를 주고 싶고요. 올해 내내 사실 작년에 되게 좋았고 올해 고생했던 게 에너지 업종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너무 유가도 많이 내려간 상태니까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아하. 오히려 네. 지금 너무 베타 플레이, 너무 강한 시장의 강한 상승에 플레이하기보다는 지금 가장 몇 년 동안 고생했던 필수 소비재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 올해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